오늘은 시트법이죠, 줄여서. 그런데 아주 멀리서 스마트하시고 아주 멋지신 서울시회장님으로 여기 하고 계시는 하원선 시회장님께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우!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회장 맡고 있는 하원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식사를 보니까 빵 드시던데 괜찮습니까? 어쨌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못할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저 스스로 이제 협회에서 최고 잘하는 강사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제 강의 안 한 지가 한 4년이 돼서 사실 서범수 회장님께서 한번 하라고 할 때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안 한 지가 하도 오래돼 이게 제대로 할래나. 그리고 오늘 또 맡은 과목이 우리가 갖고 있는 법령의 숫자 중에서 가장 많은 법령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이제 단지 가서 법령 찾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카피해서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그 법령 법 32조, 33조, 시행령 그리고 시특법 관련 조항에서 6조, 7조를 가져왔는데 왜 가져왔는지 아시죠? 버리지 말라고 가져온 것도 버리지 말라고. 가져가서 그 법령을 보통 우리 장기수선 제도를 하면 법에서 2개, 시행령에서 2개, 시행규칙에서 하나, 5개 조항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6개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시특법에서 6개 조항이 있고, 그리고 재난안전기본법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2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섞여 있어서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떤 단지에 가면 이것을 내가 점검은 어느 단지 어떤 기준을 점검해야 될지 기준을 정확하게 한번 제가 만들어 봐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한테는 우리 단지는 이런 단지인데 내가 우기 점검과 해빙기와 월등기만 해도 되는지 아닌 시특법에 따라서 외부 업체를 통해서 해도 되는지 내가 교육을 받고 와서 내가 FM에서 등록해도 되는지 정확하게 구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만 하시면 내가 근무하는 단지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오늘 해야 될 일은 다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로 한 장을 더 가져간 게 있습니다. 요거 따로 한 장 가져온 거 있거든요. 요게 다 정리해 놨습니다. 한 장으로 정리해 놨는데 요것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서 실제 이것만 설명해 드리면 오늘 다입니다. 다. 그렇지만 이제 또 제가 이게 2시간 기차 타고 가서 이것만 설명하고 가면 저도 값 좀 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설명 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공동주택관리법, 우리 국장님 불 좀 끄셔도 될 것 같은데. 공동주택관리법 32조입니다. 32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접하기는 하지만 이거 언제 봤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안전관리계획서입니다. 실제 우리가 근무하면서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제가 묻고 싶은데 물으면 대부분 장기수선계획서, 소방계획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는 얘가 가장 중요하죠. 안전관리계획서가 있어야 소방계획서가 나오고 안전관리계획서가 있어야 장기수선계획서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32조에서 정의하고 있고 이 32조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진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책임자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이건 거죠. 이게 시설물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책임자를 지정하여 시행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조항이고요. 그 밑으로 가면 이제 오늘부터 강의를 시작한 것 같은데요.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받고 있는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교육을 보시면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정된 자가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주택관리사고 우리 단지에 과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밑에 대리도 있고 이런 단지들은 그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소장님들께서 내가 다 받는 거예요. 내가. 왜? 다른 사람 못 믿어서 그러시면 안 되죠. 실제는 그분들이 교육을 받게 해주셔야 되고 그분들이 받아야 될 교육을 잘 받고 소장님들은 뭐죠? 그분들이 교육을 잘 받고 그 업무를 잘 하는지를 이렇게 챙겨주셔야 되고 부득이하게 이제 단지가 작아가지고 내가 다 해야 되는 단지들은 이 교육도 받아야 되고 관리감독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 충분한 인력이 있을 때에는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교육받은 업무를 잘 하는지를 챙겨주시는 그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 마스크 끼으니까 저는 벗어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저 2차 접종한 지가 한 달쯤 됐습니다. 한 달쯤. 그래서 32조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번은 안전관리 계획서를 수립해야 하는 이 관리 주체가 누군지에 대한 설명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150세대 이상이나 300세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인데 이때는 관리 주체가 의무적으로 안전관리 계획서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독한 지자체를 만나면 이거 안 한 것들 가지고도 막 가태료 처분하는 악독한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의무 단지인 149세대까지 아니면 뭐 100세대나 이런 단지에 근무하시는 소장님들은 이 안전관리 계획서를 누가 하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제가 혹시 이제 150세대 미만이면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근무하면서 주택관리사로 근무하시면 이 안전관리 계획서는 누가 하게 되어 있냐면 지자체장님께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지 하지 않으면 지자체에다 너가 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법령에 따라서. 그러면 그 지자체는 예를 들어서 광성구라면 광성구는 협회에 보면 주택안전기술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술원한테 안전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 맡기면 주택안전기술원이 우리 단지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계획해 줍니다. 이 과정을 거치시면 건축물 관리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건축물 관리법을 적용받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걸 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만일 16층 이상인데 소규모인 150세대를 갖고 149세대인 주상복합이라든지 기타 이런 공동주택에 근무한다면 그 소장님들은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관리도 하셔야 되고 시트법에 대한 관리도 하셔야 되고 소규모에 대한 관리도 하셔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관리법을 적용받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 단지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누구한테 구청을 계속 압력을 넣는 거예요. 너가 관리해라. 그러면 건축물 관리법에서 관리하려고 하면 3년마다 한 번씩 할 때에 기본적으로 한 60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서울 같은 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 친구들은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깎아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비의무단지에 혹시 근무하는 소장님들이 계시면 구청 보고 너가 안전관리를 좀 해달라고 계속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청은 저희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안전기술원을 통해서 소규모 관리를 하면 건축물 관리법은 적용받지 않아도 됩니다. 시트법은 당연히 또 시트법 적용을 받아야 될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안전관리 계획서는 정기조정이라는 게 있고 임의조정이라는 게 있는데 장기수선 계획서랑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죠.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전혀 다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장님이 관리 주체가 좀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신에 정기조정이 3년마다 할 때에는 비용이 수반될 경우에만 대표한테 어떤 의견을 거치시면 됩니다. 비용이 수반된다는 건 뭐죠? 안전관리 계획서를 했는데 이것을 뭘 하기 위해서 돈이 뭐 2천만 원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표 의견을 거쳐서 계획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면 관리사무소장님께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임의조정인데 아까 그 안전관리 계획서에 뭐가 주로 들어가야 되냐면 관리 책임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기사분이 근무하다가 한 6개월 근무하다가 그만두면 그 관리 책임자를 어디에다 넣어놨잖아요. 근데 그 양반 대신에 홍길동 대신에 허준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바뀌는 거잖아요. 바뀌는 거. 그래서 이럴 때에 임의조정이라고 하고 소장님이 할 수 있는데 대신에 서면동의라고 해요. 서면동의라고. 의결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서면동의라고 했던 이유는 의결하고 서면동의하고는 다르죠. 내가 만들어 놔놓고 와라고 해서 이렇게 사인시키면 이게 서면동의거든요. 근데 의결은 그렇지 않잖아요. 대표회의에다가 정상적인 안건으로 상정해야 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동주택관리법 이제 안전관리에 관련된 교육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다른 설명은 다 그냥 앞에서 드렸고요. 우리 교육 시간을 연 2회 이내고 매 분기별 4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국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소장님들께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합니다. 2회 이내면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너 2번 하냐고 이렇게 많이 주장하시거든요. 만일 A라는 구청에서 한 번만 하라고 저희한테 승인을 시켜주면 한 번밖에 못 합니다. 이 교육은 누가 해야 되냐면 지자체장이 하셔야 되는데 지자체장들이 자기들이 하기 힘드니까 누구한테 협회부 대신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 연말에 내년의 교육을
광주시 구청마다에 다 승인 받습니다. 8개 구가 있는가 그렇죠. 구마다에 이렇게 다 승인을 받아서 그 승인 받아 있는 안 해주면 못 파는 거 승인해주면 그 승인대로 합니다. 근데 만일 한 구청에서 우리는 한 번만 해라고 승인을 해주면 한 번만 해야 되는 거고요. 다른 구청에서 2번 해야 되는데 2번 승인을 2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A라는 구청에 한 번 승인 받아서 내가 한 번 교육받고 있었는데 내가 단지를 다음 달에 다른 구청으로 다른 구로 옮겼어요. 그럼 2번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다 2회 이내기는 하지만 대부분 다 227개 지자체거든요. 227개 지자체가 동일하게 다 2번 해줍니다. 딱 한 구청이 안 해줍니다. 서울의 도봉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의 도봉구는 저 앞에 황장전 회장님 3년 동안 제가 3년 동안 제가 만 1년 동안 지금 7년 동안 절대 저희한테 해주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합니다. 자기들이. 구청장님 재선을 위해서 자기들이 몸소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맡겨두고 구청장님 오시게 해드릴 테니까 그것도 안 된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모든 구청은 다 저희한테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유예 이내긴 하지만 왜 2번 받냐고 주장하시면 안 되고 2번 받도록 승인해 주십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시행령 부분인데 시행령은 뭐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 안에 뭐 안전관리 계획서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있어서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 법령들입니다. 우리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이 별도의 이게 어떤 법령을 적용받는지 또 이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 점검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항목을 이렇게 나열해 놨습니다. 그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모든 항목들을 저희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소장님들께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택관리사가 딱 뭐냐라고 이렇게 한 번씩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울트라맨이라고 해요. 울트라맨.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제처에서 갖고 있는 법령의 36가지 정도 법령을 저희가 다 섭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법령들 중에서 우리가 꼭 안 지키면 지키지 않으면 또 이렇게 과태료 받는 것도 있고 또 벌금 받는 것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공동주택 관리법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설물들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번에 이제 우리 법령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이 법령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법령들을 저희가 다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주택 건설 기준에 보면 몇 조에서 34조에서 도시가스 시설에 대한 그 법령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37조에서 중앙집중난방방식 시설에 대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는 뭐 내가 중앙난방이 아니면 관계없지만 중앙난방하면 이것도 적용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기사업법이라는 것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라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설명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와, 이거 진짜 그만해야지 이거.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을 저희한테 요구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거꾸로 저희가 만약 주택관리사들의 어떤 급여가 연봉을 한 1억 정도 된다. 그럼 이것들을 다 우리가 해도 크게 우리 업무에 대한 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으면 한 6천만 원, 뭐 좀 더 많은 분들 서울 같은 경우는 7천만 원짜리도 있고 이래 하시거든요. 그런 정도의 월급을 받으면서 이런 많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거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하나도 이렇게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법령들입니다. 그 법령들이 지금 우리 공동주택관리 32조와 33조에서 나열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한 번쯤은 이런 법령들을 우리가 챙겨야 되고, 수도법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성관계법은 우리가 또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 법령에 따라서 시설물들을 볼 텐데, 이 법령에 따른 시설물들을 관리하는데 우리가 어떤 관리를 하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우기 관리, 그리고 해빙기 관리, 이제 겨울이 막 다가오잖아요. 그럼 월동기 관리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해빙기는 2월, 3월에 하는 거고, 이제는 9월이 다가오고 10월이 다가오고 11월에 다가오면 월동기, 내가 겨울을 대비한 관리를 해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그리고 내년 여름에 비가 많이 올 거 장마를 대비해서 우기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기 관리와 그리고
월동기와 해빙기 요 세 가지 관리를 늘 해주시는 거죠. 그 기본적으로 모든 아파트는 이거는 기본입니다. 이거는 기본. 이거는 기본이고요. 여기서 16층 이상이면 FOMS에 입력하는 절차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거 말고 우리가 일종 시설물로 바뀌면 외부 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들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9월과 10월에는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이제 월동기 관리를 지금 하셔야 될 거고요. 내년에 이제 겨울을 잘 넘기면 이제 해빙기 관리에서는 주로 봐야 될 게 이제 옹벽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 어렸을 때 옹벽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챙기셔야 되는 거고, 그것들을 잘 관리가 끝나면 또 여름에 장마 때문에 뭔가를 또 챙겨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안전진단과 위생진단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실제 이제 위생진단은 저수시설과 우물과 놀이시설의 위생진단에 대한 이 별표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대신에 이 위생진단 부분을 시도지사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고시로 정해놓으면 하셔야 됩니다. 다행스럽게 그렇게 해놓고 있지 않아서 지금 어느 지자체도 그렇게 해놓고 있지 않거든요. 어린 놀이시설물을 위생진단을 1년에 2번씩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끔씩 하라고 이렇게 통보할 수는 있지만 고시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2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다 드린 자료입니다. 자료 한 장씩 드렸거든요. 이 자료 이게 너무 글이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카피를 해왔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먼저 공동주택 중에서 의무관리 대상인 거와 그리고 주상복합인 거와 이 두 개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밑에 있는 옹벽과 절토 사면은 버리겠습니다. 뭐 그게 거의 없을 거니까 버리고, 먼저 내가 근무하는 곳이 공동주택 중에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인지 그리고 주상복합인지 이 두 가지로 나눌 거고요. 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중에서도 15층 이하에서 5층 이상, 5층 이상에서 15층 이하로 한 칸으로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16층 이상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눌 겁니다. 이 중에서 15층 이상에는 5층 이상부터 15층 이하에는 5년이 된 아파트, 그리고 15년 미만인 아파트, 30년 미만의 아파트, 30년 이상 아파트, 이렇게 네 가지로 또 나누겠습니다. 나눠야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 나눠지면 5층 이상부터 15층 이하의 아파트인 경우에는 15년 미만인가 15년 이상과 그리고 30년 이하와 30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 네 가지 수로 나눠지는데, 여기에서 점검 자격자와 안전점검 방법과 횟수가 구분됩니다. 어느 단지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분해놨고요. 먼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내가 15층 아파트에 관리하고 있고, 이 아파트는 15년밖에 안 돼서 14년밖에 안 된 아파트다. 14년밖에 안 된 아파트는 뭐 하면 되냐면 안전 점검을 해도 되는데 뭘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세 개 있죠. 우기, 월동기, 해빙기. 이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관리 계획서에 따라서 안전관리를 해 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15년 미만인데 15년 이상인 아파트입니다. 15년 이상인데 언제까지? 30년 된 아파트. 15년 이상인데 30년 된 아파트는 등급이 A와 B 등급이라면 똑같이 월동기, 해빙기 등등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구청이나 뭐 이렇게 잘 하라 하지 않지만 법령에 일단 돼 있습니다. 돼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때에 15층 이상이 15년 이상이고 30년 미만일 때에 우리 단지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라인을 쭉 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구죠? 교육을 안 받은 소장님도 안전관리를 할 수 있고, 이때에 우기, 해빙기, 월동기 이거 관리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셨죠? 이제 밑에 있는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30년이 초과한 경우에 AB 등급을 받았습니다. 30년이 초과한 경우에 AB 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단지에
이 31년 되고 32년 되고 33년 된 단지에 내가 근무하고 있고 우리가 등급상으로는 AB 등급 나와 있다. 실제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AB 등급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똑같이 우리 이 부분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기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실제는 그런 단지가 있을 수 없지만 그렇다면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 가장 중요한 이제 연도와 관계없이 5층부터 15층 사이인데 CDE 등급을 받은 단지. CDE 등급을 받은 단지. 15층 이하이긴 한데 우리가 보통 CDE 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거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단지들은 이런 교육을 받은 자가 15층 이하이긴 하지만 어디다가 교육을 받은 사람이 분기별로 1년에 2번 이상을 FMS에다 등록하는 절차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청수를 구분했고요. 그 다음에 연도를 구분했고, 그리고 등급을 구분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풀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아,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마지막 하나 남아 이제 16층 이상입니다.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의 아파트는 무조건 뭐죠? FMS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FMS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먼저 정기점검인 우기, 월동기, 해빙기는 하셔야 됩니다. 구청에서 잘 하라 하지 않지만 이거는 기본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이제 시특법에 따라서 점검을 해서 FMS라는 곳에다가 등록하는 절차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근무하시는 소장님들은 어떤 거죠? 시설물에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공동주택단지의 관리 직원인 자, 주택관리사 보호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우리 협회에서 시행하는 아니면 건설 무슨 거기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신 주택관리사가 이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시특법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는 시특법에 따라서 FMS 등록하는 절차도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4조에 따라서 우기, 해변기, 월동기 점검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해보면 16층 이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16층 이상. 그리고 16층이 안 되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들은 이 모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모양에 따라서. 그래서 모양에 따라서 다른데 그것도 연도에 몇 년 된 아파트인지에 따라 다르고 등급이 AB 등급인지 CDE 등급인지에 따라서도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이제 주상복합입니다. 주상복합은 1종과 2종 시설로 나눕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16층 이상 아파트는 2종 시설물입니다. 공동주택이 30층이 되더라도 다 2종입니다. 우리 단지에 광주에 아까 35층 있냐고 물으니까 없다고 아까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만약 35층의 공동주택이 일지라도 이 아파트는 2종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만일 건축법에 따라서 적용받는 주상복합인 아파트가 몇 층이죠? 만약 30층이 되면 이거는 1종의 시설물로 바뀝니다. 이때 1종과 2종은 주상복합인 1종과 2종은 몇 층을 기준으로 하면 21층을 기준으로 합니다. 21층 이상이 되는 주상복합인 100세대 있잖아요. 21층인 주상복합인데 100세대야. 이게 1종 건물입니다. 1종 건물. 이런 데는 주택관리사가 뭐 이렇게 점검하고 이게 안 됩니다. 누가 해야 되죠? 업체에다 맡기죠. 업체에다. 그 1종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공동주택인데 35층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거는 2종입니다. 2종. 그리고 주택관리사가 FMS에 따라서 점검해도 됩니다. 그래서 주상복합은 굉장히 좀 난감합니다. 지금처럼 제가 예를 들었던 100세대의 주상복합인데 27층 아파트야.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시특법에 따라다가 안전점검을 해서 업자를 통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아까 건축물관리법에 따라서 또 업자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게 이런 작은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일종 시설물이 돼버리는 경우 그런 게 있습니다. 먼저 이제 21층 이상인 연면적은 제가 차지하고 21층 이상인 이 주상복합인 경우에는 이런 점검을 거칩니다. 그래서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을 거칩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은 아까 말한 우기, 해변기, 월등기 이런 점검을 거치는 거고요. 정밀점검은 1년 차부터 4년까지 아파트는 몇 년마다 첫 번째는 4년마다 한 번씩
그 이후부터 이제 5년 차부터는 3년마다 한 번씩,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면서부터는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기간마다 이렇게 점검할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점검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인 이종시설물입니다. 아까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은 다 이종이라고 하는데 주상복합의 이종시설물은 20층 이하입니다. 20층 이하. 그래서 16층부터 20층 이하인 이 공동주택이 아닌 주상복합은 이종시설물로 적용받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점검 방식은 똑같습니다. 점검 방식은 똑같이 적용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때 이종시설물은 주택관리사가 뭐죠? 주택관리사가 교육받아서 FMS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종시설물에, 2층 시설물에는 주택관리사나 주택관리사부가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이수해서 그걸 통해서 점검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뭐 일반적으로 시도법에 대한 점검이라고 하는데,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해보면, 공동주택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과 비의무는 빼고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중에서 16층을 이상인 공동주택과 16층 이하인 공동주택을 구분하잖아요. 16층 이상인 공동주택과 16층 미만인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는데, 먼저 16층 미만인 15층 이하까지의 공동주택은 이런 연도에 따라서 내가 점검 방식이 달라진다. 대신에 이 CD 2등급 빼고는 다 똑같다 생각합니다. 연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연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15년부터 30년 이하의 이 공동주택은 이것을 따른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따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따르는데 아직은 막 꼭 하라 막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것도 언젠가는 저희한테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15층부터 15층까지의 CD 2등급 받는 단지들은 대부분 30년 된 아파트들은 이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뭐 10년 된 아파트도 CD 2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단지에는 일반 주택관리사가 점검하는 건 안 된다. 대신에 주택관리사가 어디에 교육을 받고 와서 점검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이종시설물인 16층 이상인 공동주택들, 이런 공동주택은 이종 공동주택이라고 하지만 우리 주택관리사가 교육을 받고 와서 점검해 가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주상복합은 주상복합의 1종과 2종으로 나누는데 1종은 주택관리사가 점검하시면 안 되고 2종은 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법령에서 따라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인데, 여기에서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에 다만 16층 이상 공동주택 및 사용 연수, 아까 15년, 30년 이런 연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세대수, 그리고 안전등급 AB 등급과 CD 2등급, 그리고 청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대하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자, 우리를 말로 대통령이 정하는 자, 우리 같은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 점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또 한 번 더 정리해 봤습니다. 이걸 왜 자꾸 정리하냐면 이게 헷갈리시거든요. 저도 강의하는 저도 막 헷갈립니다. 이게 원래 헷갈리게 돼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먼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저희는 먼저 그냥 시특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특법에서는 1종과 2종으로 나눠집니다. 1종과 2종으로 나눠지는데, 이 1종 시설물은 주상복합인 21층 이상, 주상복합인 21층 이상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2종 시설물은 주상복합 하나와 공동주택 하나 두 개로 나눠지는데,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다 2종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뭐 40층 되든 50층 되든 공동주택은 무조건 다 2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이제 주상복합인데 20층 이상은 1종인데 20층부터 16층까지 20층부터 16층까지 이 주상복합은 2종 시설물로 분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들은 2종 이 시설물들은 소장님들이 주택관리사가 교육을 통해서 안전점검하시고 FMS에 등록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시특법에 따라서 점검하는데, 여기에 해당되고 있는 FMS 등록하지 않는 단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시특법 따라 적용하지만 그것들을 공동주택관리법 30조 4조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면 그걸 가름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기, 월동기, 해빙기 이걸 하시면 이걸 다 가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아직은 크게 뭐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만간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잠깐 여담을 좀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우리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이라는 게 2010년도 7월 6일 날 국토부 장관의 고시로 처음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만들어질 때 저는 뭐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파트 여기 계신 소장님처럼 똑같이 소장님이었고요. 그때 제가 협회에다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10년 후에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발등을 찍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령을 이걸 선택하지 말고 차라리 이걸 버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법령을 버리더라도 이걸 선택하면 안 된다는 제가 의견을 굉장히 많이 냈었습니다. 실제 그게 현실이 왔잖아요. 2010년에 만들어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이 13년, 14년, 15년, 16년에 서울은 거의 과태료 천국이었습니다. 그거. 어마어마한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물론 뭐 광주는 덜 하신다고 들었고 또 오늘 보니까 우리 서금수 회장님이 과태료 처분하면 1인시위에서 너가 구청 폭파시키겠다 그러셨다더니 서울은 그래도 말도 뭐 우리 처분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생기는 것처럼 그거 사실 막으셔야 될 거는 막아야 되거든요. 그 법령이라는 게 막아야 될 걸 못 막아 나누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5년도에 뭐가 생기냐면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회계처리 기준을 어디다가 관리규약에 넣어서 쓰라 해서 관리규약에 넣었어. 그런데 국토부가 모든 아파트의 공동주택 회계처리를 통일화시키겠다고 15년에 만들었거든요. 아직은 제가 회계처리 기준 가지고 과태료 처분하는 단지는 못 봤지만 조만간 아마 그것도 처분할 시기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왜 이 공동주택은 호구도 아니고 맨날 이런 법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런 법. 우리 최근에 있잖아요. 최근에 그 경비업법. 경비업법 15조에 단서만 하나 달면 되거든요. 단서 달면 뭐죠? 경비원의 경비 업무 외의 업무를 시킬 수 없다. 다만 공동주택은 예외를 한다. 그 단서만 잡으면 되거든요. 그 진선미 의원님이 그 당시에 그 입법을 발의하셨는데 경비업법을 발의했는데 정말 몇 번을 찾아가서 부탁 단서 하나만 달아주라. 그러면 경비원의 대량의 해고 사태는 없을 거다. 근데 뭐 그 의원님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일이 생길 거냐면요. 그게 이제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천준호 의원이 공동주택 관리법에다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시행령에다가 뭔가를 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 시행령도 국토부가 시행령에다가 어떻게 단지의 관리 규약이나 취업 규칙이나 인사관리 규정이나 등등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법령을 경비원의 업무의 범위를 정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했으면 끝날 일을 거기다가 경비원의 업무를 정한 거예요. 정하셨잖아요. 이건 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전지 작업은 못하게 하는데 전지에 나무를 떨어뜨려서 내가 전지를 했어요. 소장님이 전지를 해서 나무를 떨어뜨린 나무를 쓰는 건 해도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논란이 될 거란 말이에요. 논란이 될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택배를 관리하는 업무는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럼 이제 입주민의 택배 관리 업무가 경비원의 업무예요. 택배 분실되면 경비원 너가 책임지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분실되면. 관리 업무가 너가 업무니까. 그런 것들을 국토부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준호 의원이 저희 동네입니다. 저희 동네. 그래서 몇 번을 찾아갔거든요. 이거 그냥 시행령에서 쿨하게 관리규약에 정해서 갑시다. 근데 이제 국토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뭔가 이 업무를 1번 업무는 되고 2번은 안 되고 이렇게 한 거예요. 부관의 역서는 된다 안 된다고 정확하지 않았지만 게시판 정리는 가능하게 해놨거든요. 게시판 정리는 가능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부관의 역서를 꽂는 게 될지 안 될지 또 이게 논란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처럼 안 해도 되는 일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뭐죠? 그걸 사족이라 그러는데 단순하게 법령을 만들어서 경비업법에서 단서 달아서 끝내면 될 일을 그것을 밀려서 어디까지? 공동주택관리법까지 왔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깔끔히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시행령까지 왔습니다. 시행령까지. 그럼 이제 현장에 있는 소장님들은 어떡하죠? 이 법이 밀려왔잖아요. 실제 이제 저는 서울시회장으로 있지만 머리 깎고 1인 시위하고도 이런 거 가지고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나 우리 못 받아들인다. 절대 나는 못 받아들인다. 이 법령은 사실 이거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150세대부터 300세대까지 근무하는 소장님들이 약 한 7,000단지 됩니다. 전국에. 그렇게 많은 줄 몰랐죠.
약 한 7,000단지 됩니다. 약 7,000단지 되는 소장님들 대부분 그 7,000명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4,500에서 5,000명은 격리 겸직하실 겁니다. 그 격리 겸직하는 분들이 전화도 받아야 되고 입주민 민원도 해야 되고 게시판에서 갖다 붙이러 가야 되고 별일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단지가 큰 소장님들 있잖아. 뭐 3세대 근무하는 이런 소장님들은 그런 업무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시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소규모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7,000명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실제로는 살짝 안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버텨봤어야 되는데 이게 뭐 우리 서금수 회장님이나 저같이 힘없는 시도회장님들은 큰 힘이 없습니다. 의견을 제시하고 이건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 이제 국토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협회에 계시는 분 그분들이 정말로 머리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근무하는 소장님들의 의사를 협회에 근무하는 분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장님 통해서 많이 말씀을 주시고요. 저도 제 전화번호 저한테도 많이 주시고 해서 현장의 일이 어렵다는 것을 자꾸 협회에다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뭐 내가 갑질당했다 이런 거 저는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이런 법령이 있잖아요. 이런 법령. 선정지침에 예전에 2014년도까지는 선정지침 갖고 과태료 못 처분했잖아요. 처분했던 과태료 다 소송해서 다 얘기했잖아요. 위임 법령이 없었어.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2014년 12월 24일 날 공동주택관리법 23조에서 위임 규정을 만들어서 처분할 수 있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럴 때에 정말로 협회는 뭐죠? 협회는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국토부 가서 앉아 있어야 되죠. 머리 깎고 앉아 있어야 되고 막 그래야 됩니다. 실제는 그럴 때 못하시면 정말로 현장이 어려워지는 거죠. 저는 이제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저보고 굉장히 유순하다고 하거든. 유순하다 얘기도 많이 하고 제 양반 뭘 하겠나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 그래도 저는 재선했잖아요. 재선했잖아요. 재선을 제가 2번을 체명했습니다. 첫 번째 선거에도 저희 3명 나와서 저희는 가반 투표하지 않으면 결선 투표했거든요. 그래서 그 직접 선거에서 3명 나와서 제가 가반 투표했고요. 두 번째도 3명이 나와서 저는 가반 투표했는데 60% 넘겨서 투표했습니다. 그것처럼 저 나름대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보는 시각이. 그래서 국토부가 갖고 있는 이 법령을 다 받아들일 게 아니라 우리가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싸울 때 싸울 줄 알아야 국토부가 우리 무서운 거 알죠. 있는 거 다 들어주면 뭐죠. 쟤들은 시키면 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원들 힘이 있잖아요. 회원들 광주에 있는 700명의 회원들 다 그 최종에 올라가는 거죠. 가서 우리 이건 안 됩니다. 그런 일을 가끔씩 해야 된다. 가끔씩. 민주노 총은 뭐 툭하면 하잖아요. 제가 출근길이 여의도입니다. 출근길이 여의도를 이렇게 지나오는데 국회의원에 지나오는데 아침마다 보면 걔들은 뭘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왜? 아직 우리가 약한 단체니까. 우리가 이만큼 큰 단체는 베풀 줄 알아야 되지만 저희는 지금 조그마한 단체잖아요. 공인중개사 협회보다도 훨씬 적고 감정사 협회보다 훨씬 적은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들은 끊임없이 싸워서 얻어내야 되는데 이런 단체가 자꾸 던져주는 걸 먹잖아요. 그러면 뭐죠? 길들여지는 거죠. 길들여지는 거.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령들, 기계설비법 이런 것들은요, 우리 못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못한다 하면 너무 좀 쏙 보이긴 한데 입주민 협회 있잖아요. 입주민 협회. 그런 데서 우리는 관리비 더 들어가서 못한다 이렇게 버티셔야 되거든요. 경비원법도 사실은 입주민협회에서 좀 더 나섰으면 좋은데 우리가 자꾸 못한다고 하니까 왜 너희는 너무 편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또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실제 공동주택에 모든 법령을 다 집어넣고 그걸 다 하면 뭐죠? 관리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들은 입주민들이 나서서 여기 계신 분도 7, 80%는 다 아파트 사시잖아요. 입주민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 제가 너무 사설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32조가 중요한데 33조에는 안전점검을 1조, 2조, 3조, 4조, 죄송합니다.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이게 쭉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3항인 실시 자격자를 제가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실시 자격자는 제가 한 번 더 읽어봐 드리고 싶은 게 15층 이하 중에서 사용검사일이 30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재난안전등급이 AB 등급인 경우와 이거와 그리고 15층 이하 중에서 사용검사일이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재난등급에서 CDE 등급으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되는 이 위상의 사람들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고 근무하시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우리가 뭔가의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점검하시면 되겠죠. 점검 방법이나 절차는 제가 그 시도법에 대한 내용도 같이 곁들여 드렸으니까 같이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점검 시기 자격 부분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계속 이게 반복돼서 나와 있는 이 조항 뭐 몇 개밖에 안 되는 이 조항들을 계속 설명하는데 이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리 주체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이 관리 주체만 별도로 이렇게 또 만들어 놨고 있고요. 여기 중에서 이제 16층 이상인 경우와 30년이 경과한 경우와 CDE 등급을 받은 경우는 관리 주체이긴 한데 뭔가의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의 관리 주체. 그래서 교육을 받은 주택관리사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점검 자격 중에서 나머지는 뭐 우리하고 관계 없으니까 2번만 보겠습니다. 2번. 다시 한번 볼게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 보로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안전정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직원 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과장님도 주택관리사 보호 자격을 갖고 있고 이 사람도 교육을 받고 오시면 이 사람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미처 교육을 못 받으면 과장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혹시 이제 여기 해당되지 않고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교육 받아놓기 좋잖아요.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온라인으로. 지금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하니까 교육을 미리 안 받으신 분들은 받아놓으시면 언젠가는 써먹습니다. 언젠가. 그래서 막상 16층 이상 아파트에 갈 때에 내 교육을 안 받아 놓으면 못 갈 수 있어서 미리 지금 같을 때 좀 받아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안전점검 결과를 보고하게 되는데 제가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보고 체계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 이제 안전점검 결과보다는 제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좀 예를 들어서 한두 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최근입니다. 지금 뭐 올해가 지금 9월 달이니까 9월 초에 저희 그 도장공사 하시는 업체에 직원이 로프가 끊어서 추락해서 사망한 사고 아마 매스컴에서 보셨을 겁니다. 서울의 구로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 친구는 뭐 굉장히 착해가지고 뭐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아르바이트 하려고 그 로프를 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 돌아가셨고 또 그 이전에는 똑같습니다. 유리창 청소하다가 거기도 로프 추락 없는데 그게 아마 달비계에다가 삐끗 하셨는데 추락했습니다. 그 친구도 20일째에도 추락해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아파트 안에 과장입니다. 과장. 경비원입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과장하고 기사들이 일하는데 일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 일 보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고 하다가 이 다리를 헛디뎌서 이렇게 추락해서 그 난간에서 떨어져서 사망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과장님께서 관리사무소를 순찰 돌면서 이게 이 소방의 유도등이 이제 저기 깜빡깜빡거리니까 저것을 그냥 사다리 가져와서 이렇게 좀 작업을 했으면 될 텐데 옆에 있는 뭐 이런 허접한 걸 가져와서 저걸 뭔지 이렇게 점검하려고 올라갔는데 그 높지도 않은데 한 1m 도 안 되는 높이인데 추락해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4건이 제가 사망사고로 있었거든요. 이 사망사고가 있으면서 제가 가장 중요한 건 뭐가 필요하냐면 보고하는 것도 보고. 누구한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에다가 이런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라고 보고합니다. 그 보고를 해태하면 이 과태료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4개 중에서 보고를 다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3개는 과태료가 없었습니다. 한 단지에 과태료가 3,300만 원 처분됐거든요. 그 이제 보고를 토요일 날 돌아가시니까 토요일 날 사고 나서 살아 계셨다가 토요일 날 돌아가시니까 월요일 날 보고를 한 거예요. 월요일 날. 고용노동부가 이게 얄미워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월요일 날 보고하니까 적시 보고를 위반했다라고 해서 그거랑 와 보니까 뭐 발전기실에 들어가 있는 등유, MSDS에 대한 것들 없고 그리고 뭐 또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쓰고 있는 락스, 신나 뭐 이런 퐁퐁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에 대한 MSDS 없는 것 한 건당 3만 원씩 해서 뭐 한 100여 건을 차단해가지고 토탈했고 3,300만 원 과태료 처분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보고 체계가 잘 됐으면 앞에 세 개는 보고 체계가 잘 돼서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잘 됐다고 생각하고 와서 이제 점검하고 이렇게 끝냈는데 보고가 안 됐다고 생각하니까 이 근로감독관이 이 소장님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과태료 처분한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삼성문 선배님랑 과태료 싸우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런 사고가 생기거나 이런 아파트 생기거나 뭐가 생기면 반드시 보고해야 됩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거 위반하시면 이 과태료가 너무 크거든요. 너무 크기도 하고 또 이것에 대한 또 잘못 부분을 나중에 어디까지 가져가냐면 벌금으로까지 가져온다. 벌금으로. 그래서 이 세 건 다 이 소장님은 과태료 갖고 지금 싸우고 있고 나머지 세 건은 벌금이 나왔습니다. 벌금 500만 원. 500만 원 벌금이 나왔었는데 동업자의 사금 책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직원이 돌아가셔서 또 뭐 뭔가 잘못된 벌금이 나왔는데 그 벌금 세 개는 정식 재판을 통해서 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다 저희가 그 협회 도움 주시고 저희 그 변호사들 도움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조력을 통해서 다 세 개는 다 무죄 벌금 500이 다 무죄로 판단되고요. 한 건의 과태료는 아직 싸우고 있는 중이고요. 산업안전보건법 보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 쓰시면 좋겠고 또 하나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놀이시설물에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 보고하시는 것. 그것들을 많이 혜택하시기도 하는데 제가 꼭 좀 챙겨라고 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지금은 뭐 코로나에서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가 없겠지만 놀이터에서 사고가 나서 다치면 중대사고가 9가지가 있습니다. 그 9가지 중대사고가 생겼을 때 반드시 보고하셔야 됩니다. 어디다가 구청의 재난과에 재난과에다 구청의 주택과가 아니라 재난과에다 보고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 이런 아이가 사고가 생겼다라고 보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또 과태료가 꽤 큽니다. 그것도.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쳐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우리가 축대가 무너지려고 하고 있어. 뭐 비가 너무 많이 해서 축대가 무너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우려가 있으면 누구한테? 구청장한테도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대표에다 보고하고 구청에다가도 우리 단지에 축대가 무너지려고 한다. 너가 와서 좀 더 점검해달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보고를 하지 않고 그게 물려서 사태가 났고 막 이렇게 하시면 이런 것도 위반했다라고 막 뭔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충남에서 생기는 화재 사고도 조금만 우리가 조금만 관리를 잘했으면 하는 너무 아쉬움이 있거든요. 비화재 경보가 우리는 오작동이라고 표현하지만 비화재 경보잖아요. 화재가 일어나지 않으면 경보가 일어났던 이 비화재 경보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대꾸지 말고 꼭 좀 챙겨서 현장에 갈 수 있는 일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하면 이게 너무 이게 힘들어서 일을 하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저도 현장에 너무 오래 있었거든요. 현장에 20년을 일을 하고 제가 시회장이 됐기 때문에 20년을 일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이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단지를 한 바퀴 돌면 돌뿌리도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저거 할머니들 지나가다 다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러실 거예요. 여기 계신 뭐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하면 할수록 어려운 거 하면 할수록. 그래서 약간 두렵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두렵다는. 그래서 뭐 서울은 그래도 비교적 뭐 눈이 좀 많이 오는 데라 가지고 저희 박공지붕의 아파트였는데 제가 그 박공지붕의 그 눈스러운 빗자루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특허내고 싶을 정도로 눈스러운 빗자루도 만들어서 왜 그런지 아시죠? 박공지붕에 눈이 쌓여서 그게 녹으면 밤에 고드름으로 되잖아. 고드름으로 돼서 고드름이 쭉쭉 돼 있는데 아침에 그게 바람이 불면 저희 29층짜리 아파트인데 29층에서 휙 날아가가지고 바닥에 떨어지면 푹 소리 나죠. 제가 그거 보면 야, 이 사람 지나가다가 머리 맞으면 죽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눈을 바닥에 다 썰고 나면 직원들 데리고 그 빗자루 설치해놨습니다. 그걸로 이렇게 씁니다. 썰어서. 그리고 지하주차장 램프 내려가잖아요. 지하주차장 램프 내려가면 램프에 이렇게 렉산으로 쌓여있는데 그것도 눈이 가득 쌓이잖아요. 직원들 보고 저거 좀 치우지 이렇게 하면 숨쉬고 뭐 괜찮지 않을까. 저는 괜찮지 않아 보입니다. 직원들은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실제는 저도 같이 치우기 때문에 그게 근데 실제 그게 만일 축 내려앉으면 어떻게 돼? 축 내려앉으면 눈이라는 무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 위험한 것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물 점검할 때 한 달에 한 번 이상 점검하게 돼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만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점검하시고 그 결과지를 남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사고 사례를 보니까 아이가 형제죠, 형제. 뭐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형제가 그네를 이렇게 막 타는 거예요. 타다가 형이 탔는지 아들이 동생이 탔는지 모르지만 까백이라고 한 명이 앉고 한 명은 서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저끼리 이렇게 타다가 서 있는 아이가 이렇게 날라버린 거예요. 날랐는데 그게 놀이터 바깥에 그 경계석 바깥으로 날아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가 사망했는데 어머니가 그 소장님한테 뭐가 다르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간 거예요. 아이 유족 위로금하고 등등이 소송이 들어왔는데 결국 그 소장님이 이기셨어요. 근데 그 소장님이 이겼던 가장 큰 이유는 점검을 잘 하신 거예요. 점검을 잘하면서 그 법원 판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이렇게 철저하게 점검했던 부분은 관리 주체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한 달에 1회 이상이라고 법령이 되어 있지만 1회 이상만 하지 마시고 1회만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을 반드시 하는데 내가 점검하면 이런 게 막 닦잖아요. 닦으면 그것을 다른 직원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것도 좀 사진 찍고 막 힘들면요. 양복에 넥타이 메고 한번 찍고 양복 벗고 찍고 그리고 또 넥타이 또 벗고 찍고 막 이렇게 몇 장 한 번에 찍어 놓고 다 이렇게 잘 해놓으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유튜브 강의입니다. 아유, 실제 유튜브 강의가 가장 어려운 게 뭐가 하냐면 이런 거를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뭐 다 선수들끼리니까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어쨌든 점검을 잘 하셔야 돼요. 점검 잘 해요. 놀이터 시설물에 대한 점검 부분 좀 더 신경 쓰시면 좋겠고요. 저 인간이 멀리서 내려와갖고 별걸 더 이 압력만 잔뜩 넣고 간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높아시면서 하는 말씀이고 다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번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중요한 별표가 4개 있습니다. 중요한 별표가 4개인데 첫 번째가 이게 기술인력 및 장비입니다. 기술인력 및 장비. 두 번째가 관리비 47개 항목에 대한 관리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 관리비에는 사용료, 관리비 그리고 별도 징수 그리고 구분 징수 이 4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관리비는 뭐고 사용료는 먼저 알잖아요. 사용료는 전기료, 수도 이런 거 사용료라고 일반 관리비나 뭐 입주 대피 운영비 이런 것들은 다 관리비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별도 징수는 우리 단지가 크다. 단지가 크다 그러면 큰 단지들은 뭘 하냐면 뭐 헬스장도 있고 등등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별도 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별도 징수할 수 있고 주차장에 차가 한 세대에 한 대 초과 차량에 대해서 뭔가의 사용료를 받잖아요. 뭐 한 대당 10,000원 받잖아요. 이것들도 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 구분 징수는 장기수는 충당금을 구분 징수한다 합니다. 그래서 구분 징수하는 그런 것들을 별표 위에 만들어져 있고요. 별표 3에는 행위허가라는 게 있습니다. 행위허가라는 게 있고 지금 작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11월 21일부로 행위허가가 굉장히 많이 관소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회 게시판에 들어와 있고요. 뭐 잘 안 들어가시면 서울시 게시판에 제가 공지사항에도 있습니다. 와서 보시면 행위허가만 별도로 이렇게 잘 정리해 놔놨습니다. 행위허가 작년에 바뀌었던 항목별로 다 정리해 놨거든요. 한번 들어와서 봐주시면 좋겠고 별표 4에는 이제 하자에 대한 하자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를 구분해 놨습니다. 그 4가지의 별표 중에서도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이게 장비, 기술력인데 이것들을 갖춰야 관리 주체는 반드시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여기에 이제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콘크리트, 균열 폭 측정기, 그다음 5m 이상의 줄자, 누수 탐지기, 그리고 비상용 급수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있어야만 그 시특법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고 저는 이것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원래 없었어요. 이게 원래 없었다가 2016년도에 공동주택관리법이 만들어지면서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만들어지면서 이게 생겼거든요. 요 비고를 만드는 거예요. 실제는 이거
이 별표는 적용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됩니다. 별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별표를 위반했다라고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 간에 겸직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기술 인력은 엄격합니다. 국가 자격을 통과한 사람들만 이렇게 저는 기술 인력이라고 봅니다. 그 우리가 소방 그 협회에서 4시간 뭐 며칠간 교육을 받고 가서 자격을 취득하는 거죠. 그건 국가 자격이라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택관리사가 소방안전관리자로 겸직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령적으로는. 그렇지만 국토부가 자꾸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법제처도 겸직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의 모태는 저희가 선관주의 의무라는 게 법령에 있습니다. 선관주의.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 실제는 저는 소방안전관리자라는 겸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겸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같이 겸하고 있는 거지, 그 직책을 저는 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것도 요 조항도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단지별로 상황에 따라서 바꿔줘야 되죠. 관리비는 전략하자고 하고, 300세대 이상이 넘고 600세대 되면 보조관리자를 선임하라고 하고, 그럼 그것들을 다 어떻게 선임합니까? 그런 걸 자꾸 만들면서 얘는 먹고 나누면 단지에서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나중에 이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으니까 경비원들 선임하시잖아요. 지금 안전관리자 경비원들 교육받으면서 선임하게 하고, 그것도 안 돼서 보조자 선임해야 되면 또 위화원도 막 선임하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법령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풀어줘야 될 상황에 따라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인 소견이긴 한데, 아파트를 너무 많은 것들을 제어를 자꾸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풀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도 많이 말하거든요. 사측 자체에서 너가 뭐 너무 많은 걸 개입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국토부는 사측 자체에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야 되는 법령이 만들어진 자체부터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없애자고 얘기하고 사측 자체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토부 애들은. 그래서 한마디로 싸가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싸가지 없는 거고. 이제는 우리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없애자 소리 못합니다. 예전에 이제 이래 저도 이제 그 선배님들이 하시는 것들을 듣고 뭐 직접 또 시위장에도 가보고 이랬지만 예전에는 툭하면 이거 주택관리사 자격증 없애자고 했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이게 규제라고 없애자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96년도 그리고 98년도 그리고 2000년도 이럴 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없애자 할 수 없습니다. 왜? 법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령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주택관리사를 어떻게 하자 말자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자격시험을 예전에는 공동주택관리법, 그러니까 옛날에 주택법 시행령에 있었는데 지금은 자격시험이 어디로? 법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령. 그래서 법에 들어가 있으면 법은 뭐죠? 국회를 통해서만 없앨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함부로 주택관리사 자격증 없애자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왔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년 더 이후에면 이게 변호사보다 조금 더 높은 자격증이 되는 걸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97년도에 1월 1일 날 처음으로 아파트 소장을 1월 2일 날 처음으로 입사하면서 이 자격 제도가 20년만 가면 좋겠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딱 20년 됐습니다. 20년. 2017년도에 제가 시의장 출마하면서 20년 간 이 자격을 앞으로 20년 나는 만들어야지 그 생각으로 출마했었습니다. 그래서 20년 앞으로 제가 20년 이제 우리 서금석 회장님이나 저 같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젊죠. 66년, 67년. 65년, 67년. 아, 그래. 저희 같은 이제 젊은, 저는 젊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뭐 저희 집사람은 툭 하면 당신 60 다 돼가. 근데,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약간 농담처럼 말씀드린 주택관리사가 정말로 변호사보다 조금 위에 있는 자격증이 되기 위해서 저희 후배들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막 엉뚱으로 가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뭉치면 저희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자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20년 더 하고 싶습니다. 제가 서울회장 20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택관리사로서 관리사무소장 20년 하고 싶고요. 그럼 앞으로 20년 하면 몇 살이 되냐면 한 70대 중반 되거든요.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실제 서울은 작년에 19년도죠. 재작년에 19년도에 33년생 계셨습니다. 33년생. 19년도 33년생이면 몇 살이냐? 87이셨습니다. 87. 그분한테 제가 정말로 어마어마한 꽃다발을 만들어서 드렸거든요. 그해 연말에. 근데 그분이 1월 달에 전화 주신 거예요. 하 회장 나 쫑치야 되겠다 하면서 왜요? 그랬더니만 내가 다른 거는 괜찮은데 입주민이 나한테 말하는 걸 내가 잘 못 알아듣나 봐. 그래서 내가 귀가 너무 어두워지는가 보다 하면서 그만둬야 되겠다고. 그분이 그만두셨거든요. 그분 다음에 이제 39년생이 제일 많습니다. 39년생. 그래서 39년생 그분도 만만찮은 나이죠. 근데 그분들처럼 저도 이제 80대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한 70대 중반, 75까지는 해야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안전관리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고 그게 공동주택관리법 32조에 따라서 진행하고요. 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33조에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는 기본적으로 여기 계시는 아까 설명드렸던 대부분 아파트는 다 안전관리인 우기, 월동기 등등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제 안전점검 부분에서 이걸 했는데 이것을 가름하는 거예요. 가름하는데 가름되지 않는 곳이 주상복합 1종과 주상복합 1종과 그리고 공동주택 2종과 주상복합 2종과 이것들은 이걸로서 가름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교육을 받아서 안전점검을 별도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보통 이제 그 아파트에 근무하면서 직원들이 아침에 결제가 올라오잖아요. 결제가 올라오면 시설물 표시를 보면 뭐 양호한가 하면 X나 0표 X나 0표 이렇게 쳐놓잖아요. 저는 그렇게 관리사무소장 하면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말로 쓰라고 합니다. 말로 쓰라고. 그러니까 양호 하면 동그라미 X 막 적어놓은 거. 그래서 내가 이게 뭐냐고 계속 물어보고 싶은 게 왜 제가 거기에다가 제가 그 뭐라고 쓰냐 하면요. 양호라고 쓰지 말고 양호라는 정말로 이용자가 위의 위험 발생 요인이 없는 것을 양호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파트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요주의나 요술이 이런 것들을 좀 기록을 많이 남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물을 대표들한테도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요주의가 필요하다. 요주의가 필요해서 그것들을 요주의라고 했고 내가 도장 찍어놓으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주의라고 해놨는데 내가 도장 찍어놨는데 일이 생기면 나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주의가 돼 있다면 그것들을 입주민한테 알려야 되죠. 우리 단지에 놀이터에 해전목마에 머리가 날아갔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이것들을 아이들을 이 놀이터에 나왔을 때 주의하게 해라. 저희도 안전보강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되셔야 되죠. 그래야 아이가 거기에 해전목마 없는데 앉아서 막 치다가 이게 앞에 없으니까 앞으로 넘어져가고 다치더라도 충분히 내가 공지를 했잖아요.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성으로 직원들한테 X 0표 이렇게 치게 하지 마시고 상황에 대해서 기록을 좀 남기게 해요.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오후에 광주시에 일이 있어서 우리 부회장님이 오셨어. 그러면 단지에 6시쯤 돼서 직원이 회장님 전화 왔습니다 하고 끊어버리면 어떡해요? 회장님이 어떤 전화를 했는데 니한테는 뭐라고 했고 나한테는 이런 얘기 했는데 나는 이렇게 답변했으니까 소장님은 다음 답변을 이렇게 하시니 소장님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답해줘야 되잖아요. 보통 어떻게 해요, 직원들? 회장님 전화 왔었습니다 하고 끝이죠. 그럼 회장님 전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내가 전화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게 아니죠. 그래서 회장님이 전화를 했는데 이것들을 뭐 이렇게 문의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요 정도 답변을 드렸으니까 소장님 나머지 전화 한번 드려서 설명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거나 회장님 전화했는데 별일 안 했고 안부 전화했다 합디다. 전화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든지 이래 좀 해줘야 되잖아요. 직원들한테 그걸 자꾸 시켜야 됩니다. 직원. 그래야 관리를 해간다. 관리를 잘 해가셔야 되고 그래야 내가 편한 거죠. 내가 직원들이 그 일을 자꾸 할 줄 알고 좀 부족하더라도 와 잘했어. 너무 잘했어. 우리 김 과장 너무 잘했어. 진짜 조금만 더 이런 거 보완하면 더 잘할 거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못해도 그렇게 하는 거 못해도. 이 점검의 결과지를 기록하는 거 있잖아요. 이 기록하는 걸
잘하게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조금 해도 잘했다 하고, 그러면 뭐 더 잘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사람은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그분한테 잘한다. 그러면 다음번에 이 점검 결과 쓸 때 더 잤습니다. 항상 그렇게 이 점검 결과는 양호, 요주, 요술이, 이용금지 이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그래서 내가 지하주차장에 가보니까 누수가 되고 있어. 그럼 누수가 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누수가 됐는데 니는 무슨 조치를 취한지를 적어놔야 되잖아. 내가 누수가 되니까 나는 차대지 못하게, 차가 못 되게 뭘 갖다 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완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자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자꾸 시켜놓으면 그 친구들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일이 훨씬 더 줄어드는 거죠. 자꾸 시키면서. 그래서 제가 근무한 지 16년 근무했거든요. 16년 근무하고 제가 그 협회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소장님이 오시고 직원들이 다 병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소장님이 저보고, 형님이 너무 직원들을 혹사시켜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내가 근무할 때는 다 싱싱했다. 근데, 그렇다고 생각하니 그분들이 아플 때가 돼서 아플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앉아있는 이 상황에 그냥 앉아만 있지 말고 뭔가를 좀 해라. 뭔가를 해서 어차피 내가 뭘 해놓으면 그게 다른 사람한테 다 피가 살이 되고, 네가 다른 데 가더라도 기록에 남겨놓으면 다른 사람이 그것만 보면 이해되잖아. 근데 너 더 앉아서 CCTV만 앉아있고 TV 안 보고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못 봅니다. 그 장면을. 그래서 막 시킵니다. 야, 저 보니까 저거 뭐 있던데 갔다 오라고 막. 근데 제가 약간의 농담이 있긴 하지만 요런 걸 자꾸 훈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에 뭔가의 기록에 자꾸 남아 있어야 됩니다. 기록에 남아 있고, 그 기록을 남겨놔놓고 소장님 귀찮다고 덮어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남아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내가 자꾸 알려야 됩니다. 뭐 심각하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도 하시고 방송 기록물에다 남겨놓으시고요. 그리고 게시판에도 갖다 붙이고, 우리 이름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실제 이제 그런 일이 잘 없을 수도 있는데, 새벽기도 가시는 이 어르신들이 그 새벽에 가랑비가 살짝 오면 그 경계석이 굉장히 미끄럽잖아요. 그 미끄러운데 그게 미끄러워서 쿠당하고 많이 있는데 뭐 하고 다치면 막 고관절 나가고 막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생기면 내가 이런 것들이 미끄러움에 대한 주의라는 걸 팻말을 붙여놓고 이런 것들을 하나 붙여놓은 게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겼는데 내가 그걸 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들이 나중에 책임 소재를 묻는 거예요. 그 최근에 하나 또 사고 사례에 내가 그 단지에 가보니까 여성분이 운전하시는 분이 비가 와니까 이 주차장을 이렇게 코너링해서 씩 가는데 차가 휙 돌아간 거예요. 휙 돌았는데 거기에 그 비가 오니까 그 청소하는 여사님들이 그 비에 그 들어온 물을 이렇게 밀대로 밀어내고 있었는 거예요. 그 여사님을 쳐버린 거예요. 뒤 트렁크가. 그래서 많이 다쳤어요. 근데 이제 그 보험회사는 그 여사님을 보상해 줬습니다. 보상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회사가 소장님한테 구상권 청구를 한 거예요. 왜? 너가 이런 작업했으면 안전 가드를 쳤어야 된다. 안전에 대한 가드를 쳤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보상해달라고 이렇게 구상권 청구 들어간 사례거든요. 그런 것들은 전혀 피해가 없다. 내가 100% 우리가 이긴다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맞거든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서행하라고 하고 청소 중이라고 표시를 하든지, 그래서 주의를 시키는 걸 뭘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는데 조금은 아마 관리 주체가 보상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건 더 말씀을 드리면, 송파에서 화재 사고가 생겼는데 엄마랑 아들이 그 화재로 죽었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한 20억 정도를 청구 소송에 들어왔습니다. 20억 정도. 그 청구 소송이 들어왔는데 70% 정도는 그 경비 회사에다가 지금 1심에서 판결이 났고요. 관리 주체에 지금 30% 판결이 났거든요. 관리 주체가 소장님만 관리했잖아요. 경비 회사가 이제 70%인데, 물론 이제 그러니까 다시 이제 2심까지 이제 다시 넘어갔는데, 그때도 똑같습니다. 그때도 소장님께서
조금이라도 이게 화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경각심을 알리는 이런 것들을 좀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10월 달이 되고 12월 달 되면 이제 화재 부분이 굉장히 좀 우리한테 좀 중요한 이슈가 다가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가능하면 우리 단지에서 한 번쯤이 아니라 자주 알리는 거예요. 자주 알리는. 화재 조심합시다. 뭐 스티커도 붙여놓고 소방서 가거든 이런 뭐 불조심 이런 포스터 없습니까? 하고 불 가져와서 붙여놓고 뭐 이렇게 하시면 그런 것들이 나한테 다 보험 역할을 합니다. 보험 역할. 그래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이거 칼레도 너무 제가 오랫동안 말씀드린 거고 얘가 지금 좀 쓸데없는 얘기 하지만 빨리 가라고 합니다. 그 시타법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1995년 1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만들어진 계기는 성수대교라는 게 붕괴가 됐습니다. 94년도에 저도 그때 서울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 진짜 그런 장면을 뉴스로 보면서 그런 것처럼 이제 성수대교 붕괴인 94년 붕괴 때문에 시타법이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이게 이제 강화가 언제 됐냐면 95년도에 뭐죠? 삼풍배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94년도와 95년도에 이 두 가지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시타법이 굉장히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뭐 이런 법이 없었습니다. 없었다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제도의 발생되기인데 그 실제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이제 공동주택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공동주택까지. 이제 교량이나 뭐 댐이나 항만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다가 이제 공동주택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차츰 더 좀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있고요. 먼저 이제 요 용어들은 시설물 중에서 관리 주체가 누군지는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 주체, 여기 오신 분들을 다 관리 주체라고 하십니다. 시터법에서도 관리 주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말하는 관리 주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터법에서도 관리 주체를 저희라고 합니다. 저희라고 생각하니까 좀 더 신경 쓰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1종과 2종은 아까 구분해 드렸습니다. 이제 시터법에 대한 내용들은 아까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설명한 것처럼 1종은 주상복합입니다. 주상복합. 21층 이상. 그렇게 되고 2종은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인데 그리고 주상복합인데 16층 이상부터 20층까지 이런 것들을 다 2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종과 2종으로 구분한다. 시터법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뭐 나머지 이 뒤에 자료들은 국토부랑 지자체랑 이런 시터법에 따른 것들을 막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제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여기서 일하시면서 궁금하신 것들 그리고 또 서금석 회장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이렇게 여쭤보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여쭤보시면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선정지 침에서는 우리가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게 10일 그러니까 우리 입찰 마감일 전일로부터 10일 전에라고 돼 있잖아요. 그때 10일 전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찰 마감일이 만일 13일이라면 13일 전일부터잖아요. 그 13일은 빼고 그러면 12, 11, 19, 8, 7, 6, 5, 4, 3 여기 10일이죠. 10일. 10일 전이라고 10일 전. 그럼 언제요? 2일날 하셔야 돼요. 2일날. 이것을 굉장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2일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일날 입찰 공고를 하셔야 13일날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소유들이 3일날 많이 합니다. 3일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 10일 전의 의미와 비슷한 우리 관리규약에 보면 입주대표의 정상적인 입주대표인은 대부분 준칙에 5일 전이라고 돼 있어서 그것도 똑같습니다. 5일 전이라고 생각해서 회의날 빼고 그리고 회의날이 6일날 하기로 했습니다. 6일 빼고 7일 빼고 그리고 6, 5, 4, 3, 2 5일 전에까지 5일 전. 그러면 어쩌죠? 5일 전이니까 2일날 12시까지는 그 공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 이 공고를 위반했을 때 이 효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법원 판결은 대법원까지는 제가 보지 못했고
법원 판결은 이 기간을 4일 했든 5일 했든 전원이 참석하면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은 입주민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표들이 회의의 내용이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서 큰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판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판결까지 본 것은 아니라서 제가 이래도 무방합니다라고 할 수 없지만 전원이 참석하면 무방하다라고 했습니다. 전원이 참석하지 않으면 그 회의에 만일 의결을 하면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꾸로. 그리고 이제 이 5일 전까지 안건과 장소와 그리고 일시를 이렇게 공지하게 돼 있는데 이때에 일시 장소는 잘했는데 안건을 1호 안건, 2호 안건, 3호 안건, 4호의 기타 안건 이렇게만 한 거예요. 그런데 기타 안건에 중요한 우리 소장님 일을 잘하니까 급여를 이번에 30만 원 올려주자 이렇게 의결한 거예요. 그럼 이 기타 안건인 그때에 기록에 남겨져 있지 않는 이 기타 안건이 의결하시면 이 의결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배고픈데 묻지 마라 이 표정을 짓고 있습니까? 효력이 있다 없다? 만장이 하시면은 효력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 전원이 대표 5명이 다 참석해서 의결하면 효력이 있다라고 대법원에서 대부분 판결이 있고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결혼이 생겨서 4명이 참석해서 4명이 만장일치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기타 안건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안건에 뭘 할 건지를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기타 안건에 우리 소장님 급여 20만 원, 30만 원 인상 이렇게 반드시 기록에 남겨주셔야 된다 생각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관리규약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이제 재물손괴죄 부분과 절도죄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대표의 그 입주대표 회장님을 비방하는 입주민이 문서를 만들어서 우리 모든 입주자들한테 우편으로 다 했고 우편함에다 넣어버린 거예요. 넣는 게 아니라 우체국을 통해서 이렇게 다 배당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소장님이 회장님이 저거 다 철거하라 해서 소장님들이 다 뺐다. 그럼 처벌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처벌받습니다. 소장님도 처벌받을 수가 있고. 그런데 회장님은 지시했잖아요. 지시. 그 회장님은 처벌받을 수 있어요. 최근에 판결에도 보니까 회장님한테 벌금이 떨어졌다. 소장님은 무죄로 발속되었고요. 그 소장님도 만일 회장님께서 내가 시켜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되죠.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우편함에 들어가 있는 걸 꺼내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거는 꺼내시면 안 됩니다. 왜? 우편함에 들어가는 거기는 시건장치도 하게 돼 있고 그건 누구 거죠? 101동 101호구입니다. 그게 나를 비방하는 거라도 그걸 꺼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처벌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아침 출근하는데 현수막이 걸쳐 있어요. 하원선 소장님 물러가라. 이렇게 현수막이 붙여 있어요. 근데 제가 기분 나쁘다고 말 이걸 칼로 뚝뚝 꺼내서 그걸 가져와서 관리사무소에다 툭 던져놨어요. 그럼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어떤 죄를 처벌받을 것 같죠? 네. 재물손괴죄 처분받습니다. 그 재물손괴죄의 처분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철거를 하더라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당사자한테 철거하라고 요청합니다. 첫 번째 당사자한테 오늘 10시에 봤어요. 그러면 12시까지 철거하세요라고 당사자가 누군지 알면 통보하시면 되고요. 당사자가 누군지 모르면은 공지해야 되겠죠. 공지. 그 옆에 뭐 사다리 한 시간 놓고 이거 몇 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관리사무소에서 해소합니다라고 이렇게 해놓으셔야 되겠죠. 그래 놓고 철거하셔야 되고요. 그래 놓고 철거해도 처분받을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모욕을 당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으면 그냥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갖다 놓으면 안 되죠.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잘. 떼갖고 잘 보관해서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알리고 잘 보관하면 내가 재물손괴죄에 대한 부분은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대구에 있는 모 아파트 소장님이 칼로 그려버린 거예요. 물론 칼로 이렇게 그을 때 그냥 그리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언쟁이 있어서 칼로 그었을 텐데 재물손괴죄로 70만 원 벌금 받으셨더라고요. 지금 말은 앞에 2개 절차를 하지 않은 거예요. 2개 절차.
두 글자 뭐죠? 알리고 떼라고 알리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관리사무소에 고의 보관하는 것. 그 건도 절대 칼로 자르지 말게 하시고요. 직원들한테 건도 다 풀게 해서 그래서 그대로 갖다 놓으시 하시고요. 그럼 이제 게시판에 저를 비방하는 걸 적어놨습니다. 게시판에 우리 게시판은 뭐죠? 관리주체 동의사항이잖아요. 게시판 붙일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그것들 붙여놨을 때도 그 게시판에 붙여놔 있는 것들을 경비원을 시켜서 떼면 그것도 똑같이 재물손괴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회수해가라고 절차를 하셔야 되고요. 몇 시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저희가 회수해서 회수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수를 해놓고 그것도 봉투 같은 데 넣어서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손상시키지 않으시고 이렇게 있고. 이제 손상시키면 좀 난감합니다. 그래서 뭐 성강기 안에 이 유리 테이프로 쫙쫙 붙여놓은 거 떼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도 잘 떼셔야 됩니다. 잘 떼게 해서 그렇게 잘 좀 보관하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실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실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 그러니까 소장님들은 이게 뭐가 죄가 되냐고 이렇게 내가 관리 주체의 동의사항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관리 주체 동의사항에 동의 안 한 것들을 붙이더라도 그것들에 대한 절차를 거쳐서 회수시켜 주시면 재물손괴죄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뭐 궁금한 게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물어주셔서. 그 가지는 34층이면 이제 옥탑에가 기계시장 있잖아요. 그것까지를 봐야 되는지. 주거 공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청수를 계산할 때 주거 공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옥탑 같은 걸. 예. 그런데 이제 그 지하 주차장도 포함하는 법령이 있고 지하 주차장을 포함하지 않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장이 말하는 그 옥탑에 헬리포트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청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얘들이 이제 FMS 입력할 때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프고 어려워요. 이게 어떤 좋은 방안, 국채를 통해서 뭐 이력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소장님들 직접 하지 않는데요. 제가 너무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4년에다가 7년을 FMS 인정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히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개선 사항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한번 제가 이번 주에 꼭 한번 입력하는 거 뭔가 알아야 입력할 수 있을 텐데 남 아파트의 아이디 비번을 알아야 볼 수 있을 텐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봐서 뭔가 문제만 될 만한 것들은 건의사항으로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저희 단지 같은 경우에 3년차 하자 협상을 해서 공사를 많이 했어요. 네. 이 시설 입력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입력하려고 보니까 이거 못하겠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막 머리만 아프고 그래서 이제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업체를 어떻게 한번 구할지 천천히 하십시오. 그거 빨리 한다고 생각해 천천히 좀 하시고. 예, 제가 기본적인 입력에 대한 부분을 예전에는 제가 근무할 때는 청수가 높아서 들어가서 입력해 봤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사실 모르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개선 사항이 될 만한 게 있으면 꼭 좀 의견을 국토부에다가 좀 바꿔달라고 한번 부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쭤봐 주셔야 되는데 이게 제가 계획하고 다른데요. 막 물어보셔야 제가. 네네. 그 건축물 안전점검의 보유 장비는 네. 아파트별로 다 이렇게 보유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각가지 업체가 보관하고 있으면은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장비들은 관리사무소당 한 개입니다. 관리사무당 누수 탐지기 그리고 비상용 펌프 이런 것들은 관리사무소당 한 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제 그것들은 우리가 400개를 관리하는 단지가 있어 그거 하나만 회사가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지금 그렇게 국토부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비상용 급수 펌프라든가 저렴 저항기 말고 건축 많이 정도는 보유장 있잖아요. 만원형 카메라, 고기 콘크리트
분열법 측정기, 또 5m 이상 줄자, 그 탐지기 이 부분도 아파트마다 단체로 네. 다 보관해야 된다. 네. 그래서 예전에 그 협회에서 그걸 공동 구매해서 팔았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얼마 남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별로 남기지 못했을 것 같은데, 협회에서 그거 사무국에서 막 팔았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안전 등급을 어디 가서 조회할 수 있나요? 아까 A 등급, B 등급, C 등급, 그 재난 및 아까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등급을 정합니다. 실제는 한 15년 정도까지 아파트는 다 B등급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는 다 B등급이고 C등급과 C, D등급이 나오려 그러면 그쪽에서 보기에 굉장히 취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등급 신청하는 부분은 그 법에 따라서 등급 신청하면 되고요. 아파트에는 대부분 다 B등급 줍니다. 왜? C등급 주면 상황이 확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15년 되는 아파트인데 C등급 줘버리면 그 점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져 버립니다. 이제 다음번에 이제 그 우리 승강기 부분을 승강기를 교체를 하면 행위허가 대상이라고 하죠. 실제는 이제 국토부가 그렇게 해석하면 저는 안 된다고 제가 국토부 담당자하고도 매번 싸우긴 하는데 승강기 교체를 그 행위허가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죠? 기존 승강기를 철거하는 걸 행위허가 대상인 거죠. 그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대수선이나 철거가 행위허가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승강기 기존에 있는 것들을 안전에 문제는 없지만 철거를 전면적으로 철거하니까 행위허가를 받아서 철거하고 설치는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교체를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행위허가 대상인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그 국토부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법제처도 이제 그게 행위허가 대상입니다라고 하고 있고 이번에 아까 그 시행규칙 시행령 별표에 행위허가 대상에다가 이거 아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최근에 우리 이렇게 밴드나 이런 데 많이 떠다니던데 승강기 교체하려고 1층, 2층 세대랑 싸워서 졌잖아요. 아파트 졌거든요. 그것도 제가 자꾸 서울만 창피스러운 일을 당해서 죄송한데 서울의 양천구에 있는 모 아파트입니다. 그것도 만일 소장님께서 대응을 잘 하셨으면 안 져죠. 왜 안 져지냐 하면요. 입주자 가반수 이상의 입주자 가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서 승강기 교체 공사를 하겠다고 동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교체 공사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니까 10,000원씩 걷던 것을 50,000원으로 걷겠다라고 해서 동의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1층 세대 입주민이 우리는 승강기도 타지도 않고 1층 세대고 우리 지하 주차장도 없는데 이 승강기 탈 리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못 낸다라고 소송을 한 거예요. 그 법원에서 그 48세대 1층 세대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근데 만일 소장님께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1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한 장기수선 계획서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장기수선 계획서를 조정을 해서 우리가 평방면 단가를 1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뭐죠? 입주자 가반수 동의를 받아서 계획서를 조정해서 부과를 했으면 싸움에서 이기죠. 왜? 법령에 따라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10,000원에서 50,000원을 인상했다고 입주자 가반수 동의를 받더라도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평방미터당 단가의 장기수선 충당금 평방미터당 단가는 뭐죠? 장기수선 계획서와 관리규약이 정한 적립률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말한 것처럼 장기수선 계획서를 조정해서 관리규약이 적립률을 잘 적용해서 10,000원짜리를 50,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입주자 가반수 동의받아서 1층 세대한테도 부과하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거꾸로 하신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이제 실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결과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일 자체가 순서가 달라져 버리면 결과가 전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꼭 좀 이렇게 뭔가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 사무국하고 통화하고 그리고 또 잘 모르면 또 좀 본에 있는 협회랑 통화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풀어가시는 게 그러니까 실제 이런 일이 사고가 생겨서 그 소장님의 한 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여파가 생기는지 모르죠 이제. 그런 법령이 하나 소송에서 져버리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그게
기준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기준이. 그래서 이제 옛날에 아파트 지금 20년, 30년 된 아파트들이 성관계 교체할 때마다 이제 건조를 치르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니까 돈 더 걷어야 되잖아요. 그 실제는 그래 해왔던 일이 아무 문제 없이 돼 있던 부분이 그 소장님의 하나의 잠깐 이런 착오로 인해서 이 많은 소장님들이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일하실 때 꼭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잘 챙겨주셔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회사 내에 가지고 있는 유치하고 있는 안전관리 계획서가 그것만 보고서 이게 정기 조정 기일이 언제인지 또는 입대의 기록도 없는 경우에 그 3년이란 기간 기산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냥 선생님께서 하시고 입주자 대표의 사인 다 받아놓으면 되십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산점을 어떻게 한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희 소장님 답변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이제 우리가 장기수선계획서 정기 검토와 수시 검토가 있잖아요. 그 기산점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6월 25일 날 공동주택관리법이 그때는 주택법이 그 부분에 대한 29조 2항에 대한 특별한 입법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가 3년마다라고 했습니다. 이 3년마다는 26개월도 3년마다가 되고요. 25개월도 3년마다 되고 47개월도 3년마다가 되는 거예요. 이 2014년도에 6월 25일 전에는 3년마다는 그렇게 해석을 해봤었어요. 그리고 그 법령이 그때 생기면서 국토부가 이 3년마다는 36개월로 통치해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도에 6월 24일 날 우리는 장기수선 계획서를 조정해서 이게 기산점입니다. 많은 소장님들이나 지자체분들이 자꾸 사용검사일로부터 가는데, 사용검사일로부터 가는 거는 지금부터 출발하죠. 지금부터 3년마다 가는 거고, 지금 만약 2018년도에 우리 사용검사를 받아서 2020년도 검사를 받아서 그럼 그때부터 출발해서 사용검사이지만 우리 단지는 10년이 된 아파트야. 그러면 언제 2014년도 6월 25일 이전에 조정한 것이 무조건 기산점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6월 24일 날 기산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17년도 6월 달에 해야 되고요. 20년도 6월 달에 해야 되고, 그리고 23년도 6월 달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 중간에 만일 하는 것들은 입주자 가반수 동의받아서 수시 조정하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만일 우리는 2014년 6월 25일 전에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해서 2004년에 장기수선 계획서 만들어 놓고 10년 동안 한 번도 누가 조정하지 않았어. 그러면 언제 지금 이제 하면 10년하고도 17년이 됐잖아요. 17년이 된 지금 시점에 만일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때 할 때는 입주자 가반수 동의받아서 조정하면 되죠. 조정하면 되고, 이때 기산점이 됩니다. 기산점이 되고, 또 하나는 뭐죠? 우리가 페널티 맞아야 되죠. 검토 조정하지 않는 자에 해당되니까 페널티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과태료 처분 맞아야 되고, 그러면 오늘이 2021년도에 9월 달이니까 이때가 정기 검토일을 보는 거예요. 대신에 과태료도 맞아야 되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출발해서 뭐죠? 2024년도 9월 달에 정기 검토 조정하시면 되고요. 수선 계획서라는 게 뭐죠? 장기 수선 계획서는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장기 수선 계획서는 뭐죠? 금액과 연도가 있으면 됩니다. 금액. 도장공사를 언제 몇 년도에 금액이 얼마, 이게 정확하면 되죠. 그게 장기수선 계획서죠. 그게 뭐 평방미터 단가가 어쩌고 그거는 뭐 안 궁금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단지에 지난번에 도장공사 할 때 2억 들어갔어. 그럼 도장공사 2억 언제? 우리 2025년에 공사할 것. 그것을 엑셀로 다 만들면 되잖아요. 그걸 다 더해가지고 뭐죠? 거기 별표를 만들어서 평방미터 단가를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그 너무 많은 프로그램과 그런데 이렇게 적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되거든요. 연도와 금액만 있으면 이건 충분한 좋은 장기수선 계획서라 생각합니다. 물론 책자를 만들어서 더 잘 만들면 좋겠지만 그거는 그분들이 능력 되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 제 능력이 나 요거밖에 안 되면 요거에 맞게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이제 제가 시간이 끝나서 제가 요걸로 하고 질문 좀 이따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준비한 게 여러 가지 좀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워낙 강의를 잘했으니까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실무에
고민에 정말 이렇게 촘촘하게 접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황원선의 저희 강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